새벽 5시 시댁 주방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도마 소리가 집안의 하루를 깨웁니다. 한유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21살에 이 집에 시집와서 어느덧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상을 차렸어요. 유진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칼질 하나하나가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고 펜을 다루는 손목의 각도까지 완벽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 완벽함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진의 이런 정밀함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과거 군 복무 시절 생존 훈련에서 배운 습관들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거든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유진은 무의식 중에 주변을 살폈습니다. 출입구의 위치, 위험 요소가 될 만한 물건들, 비상시 대피 경로까지 20년 전 해군 특전 전단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지금 유진에게 가장 위험한 건 적군이 아니라 바로 이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빨리 차려. 시어머니 오말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어요. 76살의 말순은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이 집안의 절대 권력자였죠.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상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말순이 상을 보더니 즉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숟가락으로 김치찌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던 말순의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이게 뭐야? 김치찌개라고 끓인 게 이 모양이야? 이딴 싱거운 물을 우리 집 귀한 식구들한테 먹이겠다는 거야? 신우이인 백정호도 제때 등장했습니다. 교사 출신인 정호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탁월했어요. 정말 센스가 없어요, 센스가. 2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이 수준이라니. 우리 조카가 불쌍해요.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면 더 화를 낼 테니까요.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동공이 살짝 수축하고 턱 근육이 약간 경직되었습니다. 군 시절 위험 상황에서 나타나던 신체 반응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말순이 들고 있던 뜨거운 김치찌개 그릇을 유진의 얼굴에 그대로 던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유진의 볼과 턱을 타고 흘러내렸고 깨진 사기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국물 온도는 대략 섭씨 80도, 2도 화상을 입기에 충분한 온도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 백남호는 어물쩍거리며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에이, 엄마도. 또 왜 그래요? 나 회사 늦겠네요. 네 마누라가 입맛 버리게 하잖아. 기초도 안 된 계집이 어디서 시집을 와. 말순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나무는 서둘러 넥타이를 메고 집을 나갔어요. 아내가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말이죠. 정호도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야 한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은 얼굴을 닦지도 않고 조용히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을 줍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유진의 움직임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릇 조각을 줍는 속도가 너무 빨랐고 날카로운 조각들을 다루는 손놀림이 마치 훈련받은 사람 같았어요. 유진의 눈빛도 변했습니다. 평소의 순한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차갑고 예리한 시선이었죠. 그릇 조각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유진은 그중 하나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끝이 날카롭게 부러진 조각이었어요. 무기로 쓸 수 있겠네.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은 참아야 해. 부엌으로 돌아간 유진은 거울을 보며 상처를 확인했어요. 턱 부분에 2cm 길이의 상처가 났고
볼에는 화상 자국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군 시절 이보다 심한 부상도 혼자서 처치했었거든요. 구급상자에서 소독약과 거즈를 꺼내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화상 부위에 냉찜질을 하는 모든 과정이 의료진 수준이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유진의 눈에서 뭔가 결연한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국이 싱거워도 참았어. 손가락질도 욕설도. 그런데 그릇을 던질 줄은. 이제 정말 한계야. 유진은 새 냄비에 다시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칼질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가고 가스불을 조절하는 손에도 긴장감이 돌았죠. 그때 아들 진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25살의 진우는 어머니 얼굴에 상처를 보고 즉시 굳은 표정을 지었어요. 또 할머니가 그랬죠?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당하는 모습을 봐왔거든요. 하지만 유진은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학교가.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살 거예요? 진우의 질문에 유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아들도 이제 다 컸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 하지만 유진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상처를 보면서 유진은 깊숙이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자신은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는데. 그날 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턱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그보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가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백남호를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내가 다쳤는데도 저녁에 돌아와서는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었거든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유진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거실로 나온 유진은 어둠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야간 작전에 익숙했던 과거의 습관이 되살아난 거였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고 돌아서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말순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걸까요? 응, 정호야. 그래, 이제 시기가 됐다. 유진이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유진은 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군 시절 정찰 훈련에서 배운 기술이었죠. 소리를 내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는 법 말이에요. 부동산은 이미 정호 이름으로 넘겼고 이제 진우 목까지 처리해야 해. 그 계집이 눈치채기 전에 말이야.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정호 이름으로 넘겼다고요? 그리고 진우 목까지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서류는 이미 다 준비했어. 내일 공증 받으러 가면 돼. 진우가 상속 포기 동의서에 서명만 하면 끝이야. 유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며느리로서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아들마저 이용당할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유진이가 뭘 알겠어? 그냥 순한 양처럼 살다가 늙어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 말순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유진의 이마에 핏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순한 양이라고요? 만약 자신의 정체를 안다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전화가 끝나고 말순의 방이 조용해지자 유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더욱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는 복잡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지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오래된 도장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호석 오빠. 체육관 안에서 샌드백을 치고 있던 장호석이 유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56살의 호석은 여전히 군인다운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UDT 출신으로 현재는 국방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유진아, 이게 얼마만이야?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호석은 유진 턱의 상처를 보고 즉시 눈빛이 변했습니다.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상처의 원인을 파악한 거였어요. 누가 그랬어? 오빠 기억나요? 제가 전역하기 전에 했던 말.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의 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과거 해군 특전전단 요원의 모습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가족이니까 참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가족이 아니에요. 호석은 유진의 변화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유진의 본성이 깨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야? 자세히 말해봐. 유진은 어젯밤 들은 대화 내용을 호석에게 털어놨습니다. 호석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진우까지 이용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정말 끝이네. 오빠 도와주세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알아봐야겠어요. 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 시절부터 유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었죠. 좋아.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가족법 전문가야. 그런데 유진아. 호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말로 할 거야?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유진의 눈에서 강한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한계였어요. 특히 아들까지 이용하려 한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네, 할 거예요. 제대로 할 거예요. 그날 저녁 유진은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칼질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가고 요리하는 동작이 더욱 정밀해졌죠. 식사 시간에 말순이 또다시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짜? 정말 손맛이 없어. 평소라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을 유진이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유진은 말순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내일 진우와 어디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순이 당황했습니다. 공증 받으러 가려던 계획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냥요. 궁금해서요. 유진의 미소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계산적인 미소였어요. 그날 밤 유진은 호석이 알려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고 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하나씩 적어 내려가는 유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어요. 드디어 반격할 때가 온 거였으니까요. 이제 시작이야. 정말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턱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하루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오늘 할머니랑 어디 가기로 했다면서? 아침 식사 중에 유진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가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러 가자고 하셨어요. 제 미래를 위한 거라고 하시던데. 유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역시 어젯밤 들은 대화가 맞았네요.
진우를 이용해서 상속권을 포기시키려는 계획이었던 거였어요. 그래, 그럼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우리 아들 중요한 일인데 엄마가 함께 해야지.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변수였거든요. 뭘 따라와?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어머니, 제 아들 일인데 왜 제가 끼어드는 게 되죠? 유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말순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진우 혼자 보내기는 불안해서요. 결국 말순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진이 따라온다고 해서 계획을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오후 2시 공증 사무소 앞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말수는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었고 진우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유진은 달랐습니다. 어젯밤 호석에게서 받은 조언대로 모든 것을 준비해 왔거든요. 진우야,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봐도 될까? 당연하죠, 엄마. 유진이 서류를 받아보는 순간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상속 포기 동의서, 부동산 증여 동의서, 심지어 향후 재산 분할 청구권 포기서까지 있었어요. 이 서류들에 서명하면 진우는 이 집안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죠?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공증인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우리 집안 재산을 정리하는 거야. 진우를 위한 일이라고 했잖아. 진우를 위한 일이라고요? 이건 진우의 상속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서류예요. 어떻게 이게 진우를 위한 일이죠? 말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계획이 들통난 거였어요.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법무사한테 미리 상담받았거든요. 유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호석의 도움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었어요. 이 집안의 실제 재산 규모, 부동산 가치 평가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였죠. 이 집의 실제 부동산 가치가 15억인데 어머니께서는 작년에 이미 신우이한테 8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증여세 포탈하면서 말이에요. 공증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불법적인 증여세 포탈 정황이 있다면 이 공증을 진행할 수 없었거든요. 진우야, 이제 알겠지? 할머니가 너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이런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야. 진우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말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공증인도 이런 상황에서는 공증을 거부한다고 했어요. 오늘 공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족 간에 충분히 상의하신 후 다시 오세요. 사무소를 나서는 길에 말순이 유진에게 도끼 서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이제 진짜 가만 안 둬. 어머니, 저도 이제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우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미리 알았어요? 엄마가 바보는 아니란다. 20년 동안 당하고만 살 줄 알았어? 그날 저녁 유진은 호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계획대로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좋아. 내일부터 진짜 준비해보자. 너의 과거 경력을 활용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해군 특전전단의 피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유진은 옷장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군 시절의 기념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전역 당시 받은 표창장, 훈련 사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비상시를 위해 보관해둔 동료들의 연락처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유진은 휴대폰을 들고 오랫동안 저장해둔 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법무사, 세무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설 탐정까지. 이 싸움을 제대로 하려면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익숙하지 않던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기 시작하는 유진의 모습에서 뭔가 달라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 냉철하게 전진하는 전사의 모습이었어요. 말순 씨,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침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유진의 결연한 표정을 비췄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정체성 앞에서 그 어떤 시댁 식구들도 더 이상 유진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말순의 77번째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온 가족이 모여 성대한 잔치를 벌이곤 했어요.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백정우가 시내 유명한 한정식 집을 예약했고 친척들까지 모두 초대했죠. 유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한복을 차려입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복 치마 안쪽에는 작은 가방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 안에는 지난 일주일간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유진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한복을 입고 있지만 눈빛만큼은 전사의 것이었습니다. 오후 6시 한정식집 대연회장. 30여 명의 친척들이 모여 앉았고 말수는 상석에서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온 가족이 자신을 위해 모인 모습이 만족스러웠죠. 우리 어머니 정말 복 많으세요. 이렇게 자식들이 효도하고. 친척 중 한 명이 아첨을 떨었습니다. 말수는 더욱 우쭐해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럼요. 우리 집안은 원래 핏줄이 귀해서요. 며느리는 그냥 거들 뿐이지 진짜 가족은 따로 있는 거예요. 유진을 향해 시선을 던지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유진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진짜 가족은 따로 있죠. 술이 돌기 시작하자 말순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 집 재산도 정말 많거든요. 아파트만 해도 몇 채나 되고 땅도 있고 다 우리 핏줄들한테 물려줄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일어나서 한복 치마 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그 재산 말씀인데요. 갑작스러운 유진의 행동에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 집중됐어요. 이게 뭐냐? 무슨 봉투를 꺼내는 거야? 말순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어요. 어머니께서 작년에 시누이분께 증여하신 아파트,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 안 하셨더라고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증여세 포탈은 명백한 불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진우 이름으로 위조하려던 상속 포기 동의서고요. 유진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뭘 하는 거야? 당장 그거 치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건 어머니 명의로 된 비자금 통장 내역서예요. 탈세 정황이 보이더라고요. 세 번째 서류가 공개되자 연 회장이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증여세 포탈에 탈세까지? 진우를 속이려고 했다고? 백정우가 급히 일어나서 유진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생신날에 왜 이래요? 시누이분도 공범이시죠. 불법 증여받은 아파트 처분하시고 세금 내셔야 할 텐데요. 유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남편 백남호가 어물쩍거리며 나섰습니다. 여보, 그만해.
오늘은 어머니 생신날이잖아. 남편분은 이 모든 걸 알고도 방조하셨죠? 공범이나 마찬가지예요. 유진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내일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거든요.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떨어지는 숟가락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말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21살의 순한 며느리였죠. 하지만 제가 정말 순하기만 한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유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해군 특전전단 출신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군 특전전단이라니 그 유명한 엘리트 부대였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무슨 특전전단이야. 말순이 믿지 않으려 했지만 유진은 이미 준비된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군 복무 기록이고 이건 당시 작전 참여 증명서예요. 확인해 보시죠. 서류를 본 친척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유진이 특전전단 출신이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아들까지 속이려 하시면서 가족 행세는 끝났어요.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지만 그 자세는 완전히 군인이었어요. 앞으로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증여세 포탈, 탈세, 사기 미수, 모든 죄목으로 고발할 거예요. 말순이 숨이 막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무시하고 괴롭혔던 며느리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진이 연회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유진으로 살겠습니다. 백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요. 유진이 연회장을 나서는 뒤로 아들 진우가 따라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이제야 진짜 엄마를 본 것 같아요. 유진은 아들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생신잔치 다음 날 백정호는 급하게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과거를 캐내려는 거였어요. 교사 출신답게 인맥이 넓었던 정호는 군 관련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중령님? 저 백정호예요. 혹시 한유진이라는 사람 아세요? 해군 특전전단 출신이라고 하는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백 선생님, 그분을 어떻게 아시죠? 함부로 알아보시면 안 됩니다. 김중령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분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건드리면 안 되는 분이에요. 과거 작전 기록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로 유진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인가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에 참여했는지. 죄송하지만 그건 기밀사항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분의 별명이 침묵의 유령이었어요. 이유는 직접 상상해 보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침묵의 유령이라니 대체 유진이 군 시절에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한편 같은 시각 남편 백남호는 회사 동료를 통해 다른 루트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회사 상사가 직접 남호를 불러 경고했어요. 남호야, 내 아내분 과거 함부로 캐면 안 된다. 부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국방부 쪽에서 연락이 왔어. 한유진 씨 관련해서 뭔가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보고하라고 하더라고.
남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국방부에서 직접 개입한다는 건 유진의 과거가 정말 심상치 않다는 뜻이었어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자세한 건 나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너희 가족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날 저녁 남호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누이에게 알아낸 사실들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믿지 않으려 했어요. 말도 안 돼. 그 계집이 무슨 UDT야? 20년 동안 나한테 꼼짝 못하고 살았으면서. 엄마, 이번엔 정말 심각해요. 국방부에서까지 나서고 있다고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집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호석 오빠, 들어오세요. 장호석이 유진과 함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56살의 호석은 여전히 군인다운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그의 계급장이었습니다. 국방부 고위직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장호석 준장입니다. 준장이라는 말에 백가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장이면 국방부에서도 상당한 실력자였어요. 유진이의 사촌 오빠이고 동시에 과거 동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호석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거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혹시 유진이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신 분이 계시죠? 정우와 남호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들킨 거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한 호기심이니까요. 대신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석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유진 하사. 해군 특전전단 소속으로 8년간 복무했습니다. 참여한 작전만 28건 모두 성공했어요. 파일을 펼치자 유진의 군복 차림 사진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순한 며느리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강렬한 전사의 모습이었어요. 특히 인질 구출 작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보여줬죠. 헬기 레펠 강화, 수중 침투, 근접 전투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호석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표창과 훈장 사진들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심리전 능력이었습니다. 적을 제압할 때 단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아서 침묵의 유령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말순의 입에서 헐떡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괴롭혀온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전역했죠? 나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혼 때문이었어요. 유진이는 평범한 가정을 꿈꿨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완전히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죠. 호석이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참아온 한계가 있었나 봅니다.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다시 자신을 찾고 싶다고. 유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참았어요. 하지만 제 아들까지 이용하려 하는 걸 보고 깨달았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는 걸.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명령조였어요. 군인이 명령을 내릴 때의 그 특유한 톤이었죠. 앞으로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그리고 각종 고발까지 모든 걸 준비했어요. 호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참고로 유진이가 20년 동안 이 집안에 기여한 경제적 가치를 계산해 봤어요. 무급가사 노동, 간병, 양육비까지 포함하면 대략 4억 정도 됩니다. 4억? 정우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별도고요. 법정에서 만나시죠. 유진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한유진이라는 이름을 잃고 살았어요. 이제 되찾을 시간입니다. 호석과 유진이 거실을 나간 후 백가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건드린 건 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최고의 전사였던 거예요. 호석과 유진이 집을 나간 지 이틀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순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거였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난 말순은 왼쪽 반신이 마비된 상태였죠.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나무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혈압 상승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 유진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간병 가방을 들고 온 모습을 보니 여전히 며느리의 의무를 다하려는 것 같았어요. 유진아, 내가 왜 여기 왔어? 정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며칠 전 그 일 이후로 유진과 마주보기가 껄끄러웠거든요. 어머니 간병하러 왔어요. 아직 법적으로는 며느리니까요. 유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예전의 순종적인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차갑고 사무적이었죠. 병실에 들어간 유진을 본 말순의 눈에서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유진을 마주하니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어머니, 편안하게 계세요. 제대로 간병해 드릴게요. 유진이 말순의 이불을 정리해주는 모습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기계적이고 감정이 없는 간병이었죠.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정호의 비밀이 들통난 거였어요. 남편이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상대방이 정호의 제자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었어요. 누나, 이게 정말이에요? 나무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거기에는 정호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정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런 증거를 수집한 걸까요? 바로 그때 유진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신우이분, 고생 많으셨겠어요. 비밀 유지하느라. 유진의 말에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이런 걸 조사했다고? 조사라니요. 그냥 우연히 알게 됐어요. 지난주에 마트 가는 길에 봤거든요. 유진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조사였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비밀로 해드렸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죠. 유진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교사가 제자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건 교육공무원법 위반이에요. 징계받을 수도 있고요. 정호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 일이 학교에 알려지면 교사 생활은 끝장이었어요. 유진아, 제발. 이건 가족 간의 일로 해결하자. 가족이라고 하셨죠? 그럼 지난 20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셨나요? 유진의 질문에 정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언론에 제보가 들어간 거였어요. 익명의 제보자가 백가의 모든 비리를 폭로한 겁니다. 20년간 며느리를 학대한 시댁, 알고 보니 며느리는 전직 UDT, 증여세 포탈하고 며느리 괴롭힌 시어머니의 최후, 순한 며느리의 반격, 그 놀라운 정체는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오자 순식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댓글들도 쏟아졌어요. 시원하다. 이런 시댁들 정말 많은데. UDT 출신이었다니 진짜 영화 같네. 20년 참은 거 대단하다. 이제야 제대로 복수하는구나. 남호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받으며 곤욕을 치렀습니다. 모두가 기사를 보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나모야, 부인분이 진짜 UDT였어?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릇 던지고 그랬다며? 부인분 정말 대단하네. 20년 참고 산 게. 정우는 학교에서 더 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고 교장이 직접 면담을 요청했어요. 백 선생님, 이 기사가 사실인가요? 그게 정우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륜까지 들통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한편 병원에서는 말순이 기사를 보고 더욱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공개된 거였어요. 더 참을 수 없었던 말순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네, 어머니. 유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몰랐어. 말순의 사과에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어머니, 사과는 이미 늦었어요. 저는 복수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군에서 배운 건 악을 응징하는 거였어요. 20년 동안 참은 건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유진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은 따로 있다는 걸요. 바로 그때 진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기사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진우의 말에 유진은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아들. 이제 엄마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병실 밖으로 나서는 유진의 뒷모습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법정에서의 최종 승부가 기다리고 있었죠.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후 가정법원에서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유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나타났어요. 군인 시절의 절도 있는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죠. 반면 백나무와 백정호는 초췌한 모습으로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조정실에서 양측이 만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대화라기보다는 마지막 대결에 가까웠어요. 유진 씨, 정말 이혼까지 하시겠습니까? 2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조정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20년 동안 부부로 살았다고 하시는데 진짜로 부부였다면 남편이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그릇 맞는 걸 보고도 그냥 출근할 수 있을까요? 나무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20년간의 가정폭력과 경제적 착취에 대한 정산이에요. 유진이 준비한 서류 뭉치를 조정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의료비 기록, 상해 사진, 폭언 녹음 파일, 그리고 무급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 산정서까지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훑어보는 동안 나모의 변호사가 당황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을 이렇게 법적으로 접근하는 건 가족이라고 하셨죠? 유진이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UDT 출신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가족이 서로를 이렇게 대하나요? 제 아들의 상속권까지 빼앗으려 했는데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정위원도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극심한 가정 폭력 사례는 흔하지 않았거든요. 재산 분할 요구 사항을 보니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네, 저희 변호사와 회계사가 정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유진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20년간의 무급가사 노동대가 간병비, 정신적 피해 위자료, 그리고 불법 증여된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까지 포함해서 총 12억입니다. 12억?
나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과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계산 근거를 설명해 드릴까요? 유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0년간 하루 평균 12시간씩 무급으로 일했어요.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해도 8억 7천만 원이에요. 거기에 간병비, 양육비, 정신적 피해까지 더하면 12억도 적은 편이죠. 조정은 결국 결렬됐습니다. 백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전혀 흔들림을 찾을 수 없었어요. 조정실을 나선 유진에게 나무가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유진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결혼할 때의 나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나무 씨, 늦었어요. 20년 전에 그 말 해줬으면 달랐을 텐데.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진우 아빠고. 진우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말순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거든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유진을 본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유진이 말순 침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왜 그렇게 괴롭히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말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만만해 보였고 참을 것 같았고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유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약해 보였으니까 괴롭히기 쉬웠던 거죠. 반격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고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말이에요. 유진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군 시절 제 별명이 침묵의 유령이었어요.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추적하고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죠. 유진이 말순을 돌아봤습니다. 20년 동안 참은 건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걸요. 말순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사과 받겠어요. 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예요. 유진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제 저는 한유진으로 살 거예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한유진으로요. 병실을 나서는 유진의 뒷모습을 보며 말순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괴롭혔던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말이에요. 복도에서 유진을 기다리고 있던 진우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유진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들아, 이제 엄마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병원을 나서는 모자의 모습에서 새로운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긴 터널 같았던 20년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진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법정 판결이 나온 지 석 달 후 서울 강남의 한 작은 상가 건물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한유진 호신술 연구소 여성의 강함은 삶의 선택이다라고 적힌 간판이었어요. 유진은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이곳을 마련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진우가 새 간판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25살의 진우는 어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누구보다 지지하고 있었어요. 고마워, 아들. 엄마가 이제야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는 거야. 유진이 연구소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쪽에는 운동기구들이, 다른 한쪽에는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었죠. 첫 번째 수강생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얼굴에 멍 자국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보고 왔어요. 정말 도움이 될까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참고 살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시죠? 유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릇에 맞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당신도 달라질 수 있어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유진은 기본적인 호신술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무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강함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했죠. 호신술의 첫 번째는 자신감이에요. 당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로 약해져요. 유진의 설명에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군에서 배운 건 싸우는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었죠. 한 달 후 연구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들,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는 여성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남편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첫 번째 수강생이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손을 들려고 하는데 제가 선생님께 배운 대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고 했어요. 그 순간 남편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유진은 뿌듯한 마음으로 수강생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유진과 진우는 연구소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면과 김밥이 전부인 소박한 식사였지만 마음만큼은 풍족했어요. 엄마,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진우가 라면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니까.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나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젓가락을 멈췄어요. 내 아빠는 글쎄, 아마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늦었어. 실제로 백남호는 혼자 남은 집에서 매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있고 누이는 이혼 위기에 처했고 자신은 회사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시지만 많이 아프셔. 그래도 이제는 예전처럼 화나지 않아. 유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거든. 그냥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호석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유진아, 잘 지내고 있지? 소식 들었어. 연구소 정말 잘 되고 있다면서? 네, 오빠. 정말 보람 있어요. 그런데 말이야, 혹시 관심 있을 만한 제안이 하나 있어. 국방부에서 여군들 대상으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강사를 찾고 있거든.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여군들의 자신감 향상과 호신술 교육이야. 내가 딱 맞는 사람이지. 유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은 여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좋아요. 해보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유진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 같아. 정말요? 어떤 일인데요? 나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여성들에게 진짜 강함이 뭔지 알려주는 일이야. 몇 주 후 유진은 국방부 교육센터에서 첫 강의를 했습니다. 수십 명의 여군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유진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해군 특전전단 출신이고 현재는 호신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군들의 눈빛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무술 기법이 아니에요. 진짜 강함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진이 무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약한 사람인 척 살았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 약함이 아니었어요. 참는 것도 하나의 강함이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요. 언제 참고 언제 맞서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게 진짜 지혜예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여군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강한 여성이 되고 싶어요. 이미 강해요. 다만 자신의 강함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유진은 연구소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옆에 와서 함께 서 있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아들. 내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 유진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엄마는 한유진이야.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인 한유진으로 살 거야.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모자의 실루엣이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20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찾은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어요.